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매일 드시던 한약 한 사발을 며느리가 난데없이 큰 동서 앞에 내려놓으며 시작됩니다. 시커먼 약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어붙은 5사람.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이거 한 사발 드셔보세요. 추석이 지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불광동 시어머니 댁 거실에는 방금 마친 저녁 식사의 온기와 미처 가시지 않은 생선 굽는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갓 따라낸 한약 한 사발을 들고 나와 식탁 정리를 하던 큰 동서, 은희 형님 앞 작은 탁자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커먼 약물 위로 하얀 김이 한 줄기 길게 피어올랐어요. 어머, 동서, 갑자기 이건 왜? 이건 어머니가 매일 드시던 거잖아. 형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의 눈동자는 그저 맑았고 당황스러움 외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큰 아주버님이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르륵 낡은 목재 소파가 바닥을 긁으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재수씨, 그거 어머니 한약 아니야? 왜 그걸 은희한테 마시라고 해? 어머니 드셔야 할 약을.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그릇 쪽으로 손을 뻗으려다 공중에서 멈칫하며 주먹을 꽉 쥐더군요.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툭 튀어나온 것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은 그 모든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 귀한 약을 왜 남을 주냐? 하며 한마디 하셨을 텐데 그날 어머님은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저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죠. 아주버님, 어머님한테는 이 약이 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형님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길래 좋은 약은 나눠 먹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아주버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던 시누이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머니 기력 회복하시라고 일부러 지어온 약인데. 재수씨, 오늘 왜 이래? 어서 그 그릇 내려놔. 아주버님이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고 저를 꾸짖는 목소리 뒤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릇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릇 옆에 놓인 작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거 못 드시죠? 제 질문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제 시선을 피했어요. 탁자 위에서는 여전히 약물의 씁쓸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김은 아주 천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은희 형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보았고 어머님은 여전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을 지키고 계셨죠. 5사람이 그 약그릇 한 사발을 사이에 두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거실의 정적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평온한 가족이라는 문장에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시커먼 얼룩이 묻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얼룩을 묻힌 사람이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영어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47,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 지도 벌써 17년이 훌쩍 넘었네요. 6년 전에 남편을 갑작스럽게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는 사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냥 고부 사이를 넘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자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동지가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평생 저를 짓누를 것만 같더라고요. 시간을 좀 거슬러서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20년 전, 그 봄날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왜 친정엄마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는지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저는 갓 데뷔한 신인 그림책 번역가였고 제 남편 재웅 씨는 작은 어린이책 출판사의 편집자였어요. 첫 작업회의 날이었죠. 낡은 출판사 사무실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는데 재웅 씨는 회의는 뒷전이고 자기 어머니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원 씨, 우리 어머니는요, 시집간 첫째 형수한테 지금도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보통 남자들이 엄마 자랑을 하면 좀 미워 보이기 마련인데 재웅 씨의 그 해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전혀 밉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참 따뜻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1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시더니 제 투박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지원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다. 내 막내딸로 생각하고 아끼마. 내 자식들 다 귀하지만 남의 귀한 딸 데려왔으니 내가 더 잘해야지.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시댁 일이라곤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셨고 제가 번역하느라 밤을 새우면 새벽같이 김포까지 오셔서 고기 반찬을 해놓고 가시곤 했죠. 그런데 결혼 8년 차 되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재웅 씨가 회사 책상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의식 한 번 찾지 못하고 사흘 만에 제 손을 놓고 떠나버렸어요. 43살. 너무나 젊고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며칠 뒤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김포집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지원아, 이제 재웅이는 잊어버리고 너는 네 인생 살거라. 원래 없었던 셈 치고 네 갈 길을 가. 그 한마디가 그때는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어머니의 그 단단하던 표정이 일순간에 무너지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가엾은 내 새끼. 너는 남편을 잃었고 나는 자식을 잃었어. 그런데 말이다. 너도 내 자식이야. 너까지 무너지는 꼴은 애미 된 도리로 지켜볼 수가 없구나. 부탁이다, 지원아.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그때 어머님의 눈물을 보며 어렴풋이 느꼈어요. 제가 살 길은, 그리고 어머님이 살 길은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요. 제 살 길 찾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오히려 저는 절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날 이후 한 달에 2번씩은 꼭
불광동 어머님 댁에 가서 자고 오는 것이 제 삶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불광동 집은 30년 전 작고하신 아버님이 평생 운영하시던 작은 철물점이 있던 동네예요. 지금 철물점 자리에는 낡은 셔터가 내려진 채 공실로 비어 있지만 어머님은 그 골목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셨죠. 내 자식들이 다 이 마당 감나무 아래서 컸는데 내가 어떻게 여길 떠나겠니? 동네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집들이 한 채, 두 채씩 헐리고 있었지만 어머님만큼은 요지부동이셨어요. 집값이 12억까지 뛰었다는 소문에도 어머님은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만 읽으셨죠. 어머님은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거실 작은 탁자에 앉아 두 종류의 일간지를 펴놓고 일면부터 꼼꼼히 정독하셨어요. 돋보기를 고쳤으며 신문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시려는 것 같았죠. 옆집 살던 수님 할머니가 매주 보리차를 마시러 와서 귀래야,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아파트 들어가 살자 하며 퇴근해도 어머님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하셨죠. 그 옹기주전자에서 나던 구수한 보리차 향기, 그 너머 낡은 나무벽에는 어머님이 직접 꺾어다 말려놓은 들꽃 다발이 걸려 있었죠. 오래된 사진처럼 아련하던 그 거실의 풍경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난 4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마당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수술을 하셨죠. 안산에서 부품 공장을 하는 아주버님네 부부와 광주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가씨까지 다 모였어요. 큰 며느리인 은희 형님이 어머님 손을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집으로 모셔야 하는데 형편이 이래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형님은 안산 변두리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며 희귀병을 앓고 있는 막내 명준이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아주버님 공장 사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불광동 들어가서 모실게요. 저는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라고는 해도 남편이 죽은 마당에 그런 책임까지 지우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겠죠.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씨, 너무 고맙긴 한데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어머님 회복하실 때까지만요. 대신 아주버님이 냉장고에 맛있는 것 좀 가득 채워주세요. 이참에 어머님 요리나 실컷 먹어보게요. 제 넉살 좋은 말에 그늘졌던 가족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포 작업실을 비우고 불광동 어머님 댁에 짐을 풀었습니다.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희 형님이 큼지막한 한약 상자를 들고 안산에서 올라왔어요. 평소처럼 따뜻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아범이 하도 닥달을 해서요. 어머님 고관절 회복하시려면 한약이라도 꼭 지어드려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 단골 한약방에 가서 제일 좋은 약재로만 부탁했으니까 꼭 매일 한 사발씩 비우셔야 해요. 아셨죠? 형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약 2상자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뭐 이런 걸 해왔냐 하시면서도 아주버님의 정성이 갸륵한지 그래, 아범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하고 인사를 건네셨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재수씨, 우리 집사람이 약 갖다 줬지? 내가 신신당부했어. 참,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한데 재수씨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 한약은 중간에 끊으면 효과 없으니까 절대 거르시면 안 돼. 알았지?
저는 아주버님의 그 목소리에서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을 느꼈어요. 네, 아주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새벽같이 데워서 올릴게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형님이 가져온 한약을 정성껏 데워 어머님께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신문 2종류를 읽고 계셨죠. 그런데 약그릇을 건네받으시는 어머님의 손이 아주 찰나였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그 시커먼 약물을 내려다보시더니 한숨에 들이키셨습니다. 그러고는 빈 그릇을 저에게 돌려주며 말씀하시더군요. 지원아, 이 그릇이 참 귀한 거다. 잘 닦아두거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오래된 물건을 아끼시는 마음이려니 생각했죠. 여러분, 사람은 가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평온한 아침 뒤에 어떤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더라고요. 고관절 수술 부위는 담당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아주 잘 아물어가고 있었죠. 걸을 때 보조기를 짚어야 했지만 걸음걸이도 제법 힘이 붙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의 얼굴빛은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변해가고 좋아하시던 음식을 봐도 젓가락을 들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원래 나물 반찬을 맛있게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반 공기도 채 못 비우시고는 힘없이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건 어머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던 그 보리차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옹기주전자에 정성껏 우려내서 한 잔씩 드시던 그 구수한 보리차를 이제는 입술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고는 멀리 밀어두시더라고요. 어머님, 보리차 향이 참 좋은데 한 모금만 더 드셔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권해봐도 어머님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실 뿐이었죠. 그 대신 어머님이 집착하듯 붙들고 있는 건 아주버님이 지어준 그 한약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님이 약을 지어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찜찜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한약이라도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독하게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보셨죠? 기력 보충하려고 먹은 약 때문에 되레 고생하는 어르신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어머님, 약을 잠시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굴색도 안 좋고 입맛도 너무 없으셔서요. 약이 어머님한테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평소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던 어머님이 그때만큼은 아주 완강하셨어요.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시며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큰애가 지어준 거야. 큰애 정성이 들어간 건데 내가 이걸 남기면 되겠니? 어머님은 그 큰애라는 단어를 말할 때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 같기도 했고 어떤 결심을 다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죠. 의심의 씨앗이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떨어진 건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식탁에서 번역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불광동의 새벽은 아주 고요했죠. 가끔 골목을 지나가는 길고양이 울음소리나 낡은 주택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 정막을 깨고 화장실 쪽에서 아주 괴로운 오바이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화장실 문을 여니 어머님이 변기를 붙들고 온몸을 떨며 속을 개워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고 그 앙상한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등을 두드려 드리자
어머님은 겨우 진정이 되셨는지 입가를 닦아내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들어가서 얼른 자거라. 그냥 속이 조금 부대껴서 그런 거니까. 하지만 어머님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님을 설득해서 동네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검사를 받냐? 하며 한사코 사양하셨지만 제 강단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흘 뒤 결과 상담을 받으러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결과지를 탁탁 치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지금 먹고 있는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전부 중단하세요. 당장이요. 지금 간 수치가 정상치의 7배가 넘습니다. 신장 기능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건 전형적인 약물성 독성 반응입니다. 이거 더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독성 반응이라니요. 그 귀한 약재만 넣었다던 아주버님의 정성이 담긴 그 약이 어머님의 간과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오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어머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서 저는 어머니의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어머님 앞에 남은 한약 봉지들을 전부 쏟아놓았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이거 이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다 내다 버릴게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쏟아진 약봉지들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손을 뻗어 그중 한 봉지를 가만히 쥐시더라고요. 안 된다. 큰애가 지어준 거야. 그놈의 큰애. 어머님은 마치 그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듯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지어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약이 어머님 몸에 안 맞는다잖아요. 제가 일부러 소리를 높여도 어머님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약봉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마른 들꽃 다발들이 달빛을 받아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어머님의 그 비상식적인 고집, 그리고 의사의 단호한 진단. 저는 순간 제 남편 재웅 씨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재웅 씨를 조금만 더 잘 살폈다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올라왔죠. 황망하게 남편을 잃은 제 직감이 이 상황은 지금 위험하다고, 심각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 몇 달간 아주버님이 보여준 기이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꼬리를 물고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한약을 가져오던 날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평소 저에게 부탁 한 번 없던 아주버님이 왜 유독 이 한약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집요하게 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재수씨, 어머니 한약 좀 잘 챙겨줘. 절대 거르면 안 돼. 그 이후로도 어머님이 한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틈틈이 문자로 확인하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지극한 효심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에는 효심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람 특유의 절박함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문득 지난 추석 때 아주버님 공장에 들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구석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죠. 딱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며 고개를 숙이던 그 뒷모습.
아주버님의 작은 부품 공장은 최근 10년간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하락세를 걷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공장을 놓지 못했죠. 대출에 사채비까지 쓰면서 직원들 월급을 챙겼다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에게는 손 한 번 내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장남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버님의 막내 아들 명준이가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벌써 몇 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매달 약값만 수백만 원이 나간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약값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혼자 미용실을 지키는 형님까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아내를 보며 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도 위기의 공장,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부,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 명준이. 그 모든 정황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제 팔등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어머님이 평생을 지켜온 이 12억짜리 단독주택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기력을 잃고 몸져 누우면, 아니, 만약 어머님이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이 집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되겠죠.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리 돈이 급해도 자기 어머니를? 아주버님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형님은 그저 아주버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정말 좋은 약인 줄로만 알고 시어머니를 위해 그 무거운 상자를 들고 왔을 텐데, 그 가엾은 형님의 마음 뒤에서 아주버님은 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광주의 아가씨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버님, 토요일에 어머님 댁에서 식사 같이 해요. 어머님이 가족들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음식은 제가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받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재수씨.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는 그 짧은 순간의 공백이 제 의심에 마지막 확신을 심어주었죠. 그 거실의 정적 속에서 저는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토요일 저녁. 불광동 거실은 낮게 깔린 긴장감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였어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거실 구석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계셨고, 아주버님은 소파에 앉아 M1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식탁에서는 은희 형님이 그릇들을 정리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휠체어에 앉은 명준이는 멍하니 그림책만 넘기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올라온 제이 아가씨만 어머님 다리를 주무르며 제잘거릴 뿐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한약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약 봉지를 데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그야말로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데워진 한약을 한약 도자기 대접에 따르자 그 특유의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약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자, 식사하셨으니까 이제 약 드셔야죠. 제가 쟁반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나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식탁 앞에 서 있던 형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몸도 반쪽이 되셨고요. 이 약, 오늘은 형님이 한 사발 마셔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은희 형님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어머님 약이잖아. 나는 괜찮아. 형님은 당혹스러운 듯 얼떨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드르륵 낡은 소파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고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죠. 재수씨, 그거 어머니 한약 아니야? 그걸 왜 우리 집사람한테 마시라고 해? 어머니 드셔야 할 약을. 아주버님이 저에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습니다. 약그릇을 빼앗으려는 듯한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그릇을 쟁반 위에 놓은 채 아주버님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공장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명준이 치료비 때문에 사방으로 뛰어다니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머님 한약값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정성 제가 잘 알죠. 그런데요, 아주버님. 형님한테 닥달해서 지어오라고 하셨다는 이 약, 정말 어머님 몸에 좋은 약 맞나요? 제 질문에 아주버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니,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왜 이래, 진짜? 하며 헛기침을 내뱉더군요. 어머님 다리를 주무르던 제이 아가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네 공장이 어렵다뇨. 이 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제이 아가씨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약그릇을 들어 아주버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약물 위로 하얀 김이 한 줄기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럼 아주버님, 이 약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라면 아주버님이 지금 여기서 딱 한 사발만 드셔보세요. 아들이 기력을 찾아야 어머니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주버님은 탁자 위에 놓인 약그릇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이 약, 기력 회복하는 약 아니죠? 이상한 거 들었죠? 이 약 먹고 어머님 간이랑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아주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빚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 약 먹고 어머님 쓰러지면 어머님 집 팔아서 빚 갚고 명준이 약 갚으려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흥분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에서는 슬픔과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재수씨, 그게 무슨... 아주버님 제발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 생각 때문에 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간이 다 망가졌는데도 어머님은 계속 저 약을 드시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죠. 동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은희 형님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이 형님의 팔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형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던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버님을 몰아세우던 저조차도 형님의 그 뜬금없고 날카로운 반응에 숨이 턱 막혔죠. 제이 아가씨는 깨진 유리 파편을 보며 뒷걸음질을 쳤고 아주버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형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이 아가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도무지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두 눈만 부릅뜨고 있었죠. 그때 형님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한 거야. 그 고백이 거실을 때리는 순간 모든 가족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은희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뭘 했다고 그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아주버님은 형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건 아내를 다독이는 손길이 아니라 제발 이 끔찍한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절박한 몸짓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아주버님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내가 한약방 가서 내가 먹을 거니까 독하게 해달라고 했어. 어머님 기력이 좀 약해지셔야 그래야 집을 정리하실 것 같아서. 당신 공장 무너져가고 우리 명준이는 치료비 없어서 죽어가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저 집만 붙들고 계시니까. 형님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이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말 악귀가 씌었었나 봐. 어머니, 죄송해요. 형님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맨손으로 쥐어짜듯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그 비참하고 애통한 모습에 거실 한 구석에 있던 명준이가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왜 그래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섞이자 거실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자백을 듣는 내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파 밑으로 무너져 내리더군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담지 못할 만큼 허망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으로 20년 넘게 고생만 시킨 아내의 폐륜적인 행동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아주버님을 짓누르고 있었겠죠. 여보, 은희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명준이가 아무리 아파도 그래도 천류는 지키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차라리 나를 죽이지.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지 그랬어. 아주버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구의 사내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이었죠. 배신감과 허망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그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비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아비규환을 말없이 지켜보던 어머님이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드셨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하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만들 해라. 다들 그만해. 어머님의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곡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무너진 큰아들 부부를 슬프고도 고요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험 일을 할 때 겪은 일을 말해주마. 어느 가족이 있었어.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한약을 해다 바쳤는데 그 엄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지. 나중에 보니 그게 부자를 잔뜩 넣은 약이었다더구나. 보험금 때문에 제 애미를 죽인 게야. 어머님이 거실벽에 걸린 마른 들꽃다발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은희 네가 들고 온 그 약, 첫 사발을 입에 댄 그 새벽에 내가 알았다. 색깔이 너무 진하고 코끝을 쏘는 그 매캐한 냄새를 맡으니 이제는 내 차례구나 싶었지.
거실 안의 정적이 다시 한번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놀라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럼 알고 계셨단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매일 그 약을 다 비우신 거예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슬픔보다 깊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죠. 이 집이 말이다. 그냥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란다. 애들 아빠랑 내가 벽돌 한 장 못 하나 직접 박아가며 평생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야. 너희 셋이 저 마당 감나무 아래서 뒹굴며 놀던 소리가 나는 아직도 이 벽 사이에서 들리는 것 같구나. 남들은 12억이니 뭐니 숫자만 떠들며 좋아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전부였어. 정든 이웃 하나둘 눈물 훔치며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나만이라도 이 동네를, 우리 가족의 추억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 그저 늙은이 욕심이었던 게지. 어머님은 한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재석이 공장이 무너지고 내 손주 명준이가 죽어간다는데 내가 이 집을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염치인가 싶더구나. 이 집도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집을 팔자니 내 새끼를 팔아치우는 것 같고 안 팔자니 내 자식들 앞길 막는 것 같아서 매일 밤 가슴만 쥐어뜯었다. 그러던 차에 은희니가 그 약을 들고 온 거야. 고집쟁이 할망구 차례가 온 거지.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시커먼 약 사발을 기쁜 마음으로 비웠다. 어미가 자식 살리러 가는 길인데 그까진 약 한 사발 마시는 게 뭐 그리 대수겠니? 어머님의 참담한 고백에 아주버님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치며 어머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은희 형님은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혼절한 듯 쓰러져 있었죠. 제이 아가씨와 저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그 지독하고도 시린 희생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서랍장에서 낡은 인주함과 도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 만들어주셨다는 상아빛이 도는 아주 오래된 도장이었죠. 재석아, 이거 가져가라. 이 집 내일 날 박는 대로 부동산 가서 팔아라. 12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다. 빚 정리하고 명준이 살리고 너희 식구들 살려라.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집에서 해방되고 싶구나. 어머님은 아주버님의 떨리는 손바닥 위로 도장을 꾹 눌러 건네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집 이곳저곳을 서글픈 시선으로 돌아보셨죠. 내 자식들을 살리려면 너는 버려야 하겠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제이 아가씨가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그날 밤 불광동의 낡은 단독주택은 비로소 무거운 비밀을 걷어내고 아주 오래된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그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참 많이 변했어요. 불광동 어머니 댁은 작년 가을에 팔렸습니다. 12억을 호가한다던 그 집은 급매로 내놓은 탓에 11억 8천만 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죠. 아주버님은 그 돈으로 공장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저와 제이 아가씨에게 나눠주더니 충북 옥천의 외가 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 초보 농사꾼으로 첫 해를 보내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김포까지 올라와 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곤 하시죠. 어머님은 제가 모시기로 했거든요.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이 극구 반대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뭐 어쩌겠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게 훨씬 든든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죠. 아주버님은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을 찾아 어머님을 뵈면서도 단 한 번도 지난날의 변명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저 무겁고 단단해진 어깨로 자신이 지은 죗값을 묵묵히 짊어지고 있을 뿐이죠. 은희 형님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기 확정을 받고 지금은 복역 중이에요. 어머님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형님을 만나러 면회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이 평범해진 일상 속에는 아주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바로 형님의 아들 명준이 이야기예요. 명준이는 지난 겨울 찬바람이 유난히 시리던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11살이었죠. 사실 명준이가 앓고 있는 병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손을 쓸 수 없는 유전병이었거든요. 그 비싼 약들도 치료가 아니라 그저 연명이 목적이었던 셈이죠. 어머님과 저, 그리고 광주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명준이의 마지막 침상을 지켰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 면회를 다녀오던 길이었고 면회실에서 아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형님은 그 자리에서 실신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명준이는 마지막 며칠 동안 제가 번역한 토끼 그림책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발음이 또렷하지 않아 말은 못했지만 한 페이지씩 넘기는 그 작고 앙상한 손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죠.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던 순간 명준이는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손주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저 잘 가라 우리 명준이. 거기서는 재미나게 뛰어놀아라 하고 짧게 한마디 하셨을 뿐이죠. 어머님의 그 깊은 침묵이 오히려 문상객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평생 보시던 신문을 끊고 라디오 트로트 채널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신문 일면에 적힌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들보다 누군가의 한서린 노래 한 가락이 어머님의 마음을 달래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작년 겨울, 어머님을 모시고 첫 면회를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형님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죄수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그 수수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슬픔에 찌든 여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형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유리 너머의 형님을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셨어요. 떨림 없는 아주 단단한 손길이었죠. 형님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어머님의 손을 보더니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같은 자리에 자기 손을 포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차가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님은 끝내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그래도 살아라,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눈빛 하나로 형님의 무너진 가슴을 간신히 이어붙여주고 계셨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길에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다음 면회 때는 명준이 사진 한 장 챙겨오자꾸나. 애미한테 가져다 줘야겠다. 며칠 전 저는 김포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불광동 옛집 근처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30년 세월이 묻어있던 그 골목은 이제 높은 가림막 펜스로 둘러쳐져 있더군요. 어머님의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는 이미 헐려서 빈터가 되어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도 아버님의 철물점 자리도 형체 없이 사라져 흙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잠시 세우고 가림막 근처를 살피다 보니 펜스 한 귀퉁이에 바싹 마른 들꽃 한 다발이 묶여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거실 벽에 걸어두셨던 그 들꽃다발과 참 많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묶어두었는지 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꽃다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일찍 들어갈 테니까 저녁 같이 드세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짧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조심히 오너라. 봄볕이 차창을 넘어 제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더군요. 비록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고 가슴 한구석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비워냈던 그 한 사발의 무게를 떠올리며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에서 최지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애정을 갖고 오래 쓰다 보면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곤 하죠. 작은 물건 하나도 그런데 집은 오죽하겠어요. 아마 어머니에게 그 집은 마음으로 낳은 또 하나의 자식이나 다름없었나 봅니다. 그 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건넨 독한 약을 마셔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빈 집에서 누군가의 추억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새 집이 생기고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아마 우리 삶이겠죠. 큰 아픔을 겪은 지원 씨 가족들에게 계절처럼 다시 행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